안녕하세요.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를 갖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에 해당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통계의 재료로 쓰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계라는 건 뭐냐?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이 키포인트를 먼저 찍고서 숲을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내용들을 빨리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이 뭔지 알았다라면 그 통계학이 분류가 되는 게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 분류를 해놨다라면 이 통계학은 뭐를 위해서 쓰이느냐? 의사결정이죠. 결국에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으로 가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안 좋은 데이터는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까지 가면 통계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재료라 그랬죠. 재료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아요? 모으는 방법. 자,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분류합니다. 그 데이터는 분류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내잖아요. 그 분류를 해놓고서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미를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량적 비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수량적 비교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모은 다음에 그거는 사실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모아놓은 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입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서 쌓입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쌓입니까?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얻어지는 게 일방향성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모이거든요. 일방향을 가지고서 모이는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왜곡을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성이나 불규칙성,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요. 그 패턴에서부터 어떤 그 생활이나 현상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수치. 자, 그거를 갖다 제시하면 이걸 받아든 사용자들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그 의사결정이에요. 거기까지 오는 게 통계학입니다. 그럼 이 통계학, 자, 여기까지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회통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안 나와요. 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자, 실험계획을 가지고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인자냐, 어떤 변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밑줄 쳤으니까 여기가 시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한 번 정도 읽고서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는 불균형한 데서 나온다 그랬었죠? 자,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 아주 잡다하게 막 수집이 되니까 그거를 연구자가 하는 혹은 조사자가 어떤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것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계학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자, 그걸 우리가 불규칙한 데이터를 얻는다 그랬었는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뭔지는 몰라요. 데이터들이 근데 수치로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보셔도 그냥 작대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비슷한 애들끼리 무늬가 비슷한 애들, 색깔이 비슷한 애들, 혹은 뭐 냄새가 비슷한 애들, 혹은 키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다라면 이 불균형한 그냥 하나의 작대기에 불과했던 것들을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4개라는 의미가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불균형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계속 반복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한 번 했던 거와 그 다음에 했던 것들 데이터 수집을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똑같아야 돼요. 이게 결과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 모은다 그랬었잖아요. 서로. 이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블록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통계학이라는 걸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통계학은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자, 기술이라고 하니까 무슨 테크닉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descriptive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해요? 통계학은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단을 갖다가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아요. 조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요만큼만 뜯어서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요만큼만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럼 요 표본을 설명을 해주는 게 기술 통계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 왜 설명을 해줄까요? 이만큼 뜯어서 얘기를 한 게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혹은 이만큼 뜯어서 표본을 갖다가 결정한 게 이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체를 표현한다라는 거. 어차피 전체를 못하고 조금 뜯어서 해야 되니까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얘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성을 설명하는 게 기술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표본을 가지고서 전체는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전체는 어떨 것이다. 추론이죠, 추론. 인퍼런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떨 것이다라는 걸 짐작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전체에서 조금을 뜯어서 전체를 갖다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통계학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통계학은 왜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식사하셨어요? 자,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집에서 드셨어요? 밖에서 사 먹으셨어요? 자, 이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먹을까? 의사결정이죠. 지난번에 밖에서 사 먹었을 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그냥 오늘은 집에서 먹지.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자, 그거 의사결정이에요. 집에서 먹을지 밖에서 먹을지 아니면 맛집을 찾아갈지 그거 의사결정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 맛집을 찾아가도 열심히 인터넷 찾죠. 그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빌려서 불확실성을 아무 데나 찍어서 갔는데 망할 수 있잖아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찾아본다라든가 아니면 맛집 그런 후기를 본다라든가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 맛없는 집을 찾아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나 맛집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별점들 이런 거를 보면은요 거의 다 맛있다 맛없다라는 걸 한 줄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이 5개 있으면 맛있네. 별이 1개, 2개 있으면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약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줄 것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통계학이잖아요. 그리고 통계학은 아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었어요. 이렇게 4개로. 그렇죠? 4개로 묶어놓고 이거의 특성, 이거의 특성, 이거의 특성, 이거의 특성 각각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찾아봐야 처음에는 그래 이거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걸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비슷하게 맛있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야 될 테니까 그런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연관성이 파악이 됐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계학에서의 꽃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측하는 거.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와 지금의 현실에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요. 쌓이면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게 그냥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 과정은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데이터를 모아요. 수집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은 데이터들이 다 좋은 데이터냐?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나오지만 이것들은 다 빼내야 돼요. 이걸 정제라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제를 하고 났으면 나머지는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만 남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떤 표본에서부터 모집단, 전체 집단은 어떻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론을 탁 내리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게 추정이죠. 그럼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건 100%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떨 것이다 라는 건 그냥 추정, 가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게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전체가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수집부터 보면 말 그대로 자료의 수집이에요. 안에 자료라는 내용이 생략이 된 거예요. 정제, 자료의 정제예요. 자료로 추정, 자료로 검정. 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집해서 보면은 조사 목적이 중요하죠. 그냥 데이터를 무작정 막 모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알고 싶거나 거기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 자료가 많으면 좋아요. 왜 좋으냐? 이게 전체 집단이에요. 자료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죠? 큰 애들이죠. 큰 애들. 이만큼으로 갖다 설명하는 게 전체를 잘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자료가 많을수록 통계 분석에는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데이터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많이 모으세요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학적 접근인데 그 기준은 뭘 할까요? 자, 문제 나옵니다. 보통 1000개 이상을 갖다가 데이터를 모으면 괜찮네.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거 잠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제,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만 모은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혹은 전화로 어떤 조사업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 조사업체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죠? 열심히 거기에 응하시나요? 아니면 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혹시나 무슨 상품이 탐이 나서 응답하신 경우가 있나요? 자, 열심히 여러분들 그 전화 받고서 목숨 걸고 대답합니까? 열심히? 내일같이 열심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모아도 항상 클리닝 해주는 깨끗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자료를 선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아요? 방법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만 수집했다. 이러면은 정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었다? 정제를 뭐하러 해요? 그게 다 맞는데. 추정하는 과정이니까 정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전체가 그 정제 과정이 필요 없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모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약간이라도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연구, 그 조사는 싹 다 새로 해야 돼요. 엎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깨끗한 데이터만 남았으니까 이걸로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추론 통계한다 그랬었죠? 자, 그 추정의 과정을 거치는, 그게, 통계학에서 이제 계산 과정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자, 표본을 분석해서 표본의 특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평균은 몇이다. 분산은 몇이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야 과학적이잖아요.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결국은 모집단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걸 뒤에 나오게 될 모수라고 하는데, 자, 모수라고만 익혀놓으세요. 자, 이 모수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추정 결과는 우리가 항상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개념이니까 한 번만 들으시면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을 해서
추정이 된 게 100%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정은 뭐냐면 추정을 했잖아요. 그 추정이 맞나 틀리나, 혹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런 그 검정을 갖다가 어떤 게 맞는지를 콕 찍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가설을 수립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운 날 음료수를 마십니다. 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샀어요. 밖에 뭐라고 돼 있어요? 500m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 물을 탁 마시다 보면 이게 500ml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한 번에 다 마셔버리면 모자라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내가 아니다라고 했던 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갖다 나타내는 과정이 검정이에요. 검정은 되게 중요하죠. 전체적인 수집하고 정제하고 추정을 했는데 이 과정들이 맞나 안 맞나를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정은 결국은 수립된 가설, 이게 의미가 있나 없나, 혹은 타당성,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만 하나하나. 자, 그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통계학적으로 확인한 거니까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혹은 기각할 것인지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통계학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추론이라고 하고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추론은 전체에서 조금을 떼가지고 요거를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수를 짐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로 전체를 짐작한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여기 통계를 해놓고서 확률이라는 P가 들어가게 됩니다. probability. 그쵸? 그래서 모수를 갖다가 전체적인 특성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를 갖다가 확률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확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통계학에서 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표본이라 그래요. 조금만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전체를 갖다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뭐 전체 집단도 그렇고 표본도 그렇고 뽑아보면 평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 모집단에서도 평균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지만 미지의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분산도 있을 수 있어요.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하고, 자, 시그마 제곱을 이니셜 따가지고서 S 제곱. 자, 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시그마. 여기서는 루트 씌우면 S. 여기 비율도 나올 수 있죠? 비율은 P. 여기는 P ha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통계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단에서는 모수, 표본에서는 통계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계량을 가지고, 표본으로부터 나오는 통계량을 가지고서 추정을 하죠. 왜? 모집단으로 대상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한 학과에 학년당 정원이 40명이에요. 그럼 4학년까지 하면은 160명이죠? 자, 160명. 100%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학교를 나온 학생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학생들, 뭐 전화 걸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해외 연수가 있어요. 혹은 군대 가 있어요. 그럼 조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60명밖에 안 돼도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으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하니까 표본을 구성하고 어떻게 해요? 모집단으로 대상하는 걸 추정하는 거죠. 표본에서부터.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정은 예측이란 말은 좀 달라요. 추정하는 거와 예측이라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지? 영어로 보면, 여기선 estimation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예측,
prediction입니다. 자, 그럼 차이가 좀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예측은 추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런 게 나와요. 기울기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거를 가지고서 자, 기울기가 이렇다. 지금까지가 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갈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어떨 것이다. 요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특정한 모수를 가늠해내는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측은요.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일기예보도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기온이 이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 자,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날이라고 하면 다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닥쳐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뭐 미래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과거에 8월 5일은 이렇더라 라는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한 10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균만 찾아도, 그 100년 동안 평균만 찾아도 이게 예측이 될 거란 말이죠. 당연히 오늘 날짜에 있는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자, 보통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항상 변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액이 올라간다. 이런 거 하다라면 광고비를 막 들여요. 그럼 매출이 막 올라갑니까? 찾아봐야 되죠. 그럼 보통 그래프는 광고비, 여기 매출, 보통 이런 그래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직선으로 안 나타나도 이런 점들이 이렇게 쭉 찍히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균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찾아낼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광고비가 되는 거고 매출액이 되는 거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광고비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 광고비와 매출액 정해져 있나요? 모르잖아요. 여기서도 변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변할 수 있고, 물론 이 실제로 광고를 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변하는 수다. 그래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질적 변수다, 양적 변수다,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 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통계에서 할 거는 딱 요거예요. 그것도 개념적으로만 나오는 거지 이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조사에서는 아까 모수와 통계량을 설명드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모평균, 표본 평균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평균 이러면 뭘 얘기해요?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 이유는 모수 모르잖아요. 전체 집단 조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표본에서에 나오는 통계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조사 목적에 맞는 변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 변수, 매출액,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자, 이렇게 모아놓은 숫자들, 그거 다 데이터들이에요. 그 데이터,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단일 자료도 될 수가 있고요. 다중 자료로 될 수도 있어요. 광고비를 많이 하면 매출액만 올라갑니까? 회사 규모는 커지는 거 생각 안 하네요? 자, 매출액이 늘어나고 회사 규모가 커지고 두 가지를 볼 수도 있죠. 그럼 다중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단일 자료는 아까 광고비, 매출액 이렇게만 봤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일 자료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자, 1차 자료는 조사자가 당장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서 조사하는 거. 이걸 1차 자료. 2차 자료는요, 도서관, 신문, 잡지 이런 데서 얻어내는 거. 내가 직접 얻은 자료는 1차 자료, 남이 모아놓은 자료, 분석한 자료를 보고 얻는 자료는 2차 자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끝나요. 자, 1차 자료는 보통 직접 얻는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통 설문지로 다 합니다. 면접도 하고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얻는다 그랬죠? 근데 요게요, 그 직접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조사자가 직접 하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요? 그 시간과 비용, 직접 가야 되니까 조사자가 전부 다 관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시간을 들이는 것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니까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는요, 남들이 해놓은 걸 그냥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보고서, 정기간행물, 신문, 논문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장점은요, 1차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 다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지? 그런 걸 다 확인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진짜 조사 목적에 딱 맞아떨어지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방향성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1차 자료를 얻는다라고 하면 2차 자료를 얻더라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자료, 뭐 양적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지만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납니다. 자, 질적 자료. 자, 명목척도, 서열척도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수치화해서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수치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하면은 100으로라는 수치는 나와서 좋은데 이 남자와 여자와의 연관성 이런 거 딱 바로 나타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하려면은 더 정확한 자료들을 얻어내야 됩니다. 양적 자료,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양적 자료죠. 자, 그 등간척도 비율척도라 그러거든요. 자, 수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아까 남자는 1, 여자는 2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거 그 연속형 자료들은요. 100m 같다. 200m 같다. 아니면 물이 1리터다. 2리터다. 이렇게 수치로 바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자, 이 수집된 자료들은요. 우리가 단순한 수치들이긴 하더라도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눈에 한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림이나 표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제가 10명이에요. 10명의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키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 갖다 느껴지나요? 데이터만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통계 적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해보면 자,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우리가 점도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까지, 여기가 10명까지죠? 각각 점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거 눈으로 잘 안 들어오죠? 점 그냥 찍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길이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몇 명. 그러면 이건 눈에 좀 들어오죠. 중간에 있는 얘들은 좀 작고, 세 번째 있는 애는 좀 크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말고요. 얘들을 이렇게 구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간. 총 몇 명씩 나타날까? 구간으로 표현하는 게 요게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으로 가기 전에 이 표를 나타낸 거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센치에서 몇 센치,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이렇게 등급, 계급으로 나누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아까 성격이 요거랑은 좀 다르죠. 각각인데 얘네들은 집단으로 묶여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지. 자, 이거를 갖다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여기에 도수분포표가 되는데 도수분포 가기 전에 요 도수분포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도수분포는 밑줄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게 보기로 나와요. 시험 문제. 그리고 이사용 자료는 합격자의 수, 불량품 개수, 참가, 인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몇 명씩 합격자는 몇 명, 불량률은 얼마, 뭐 불량품의 개수, 불량률이 아니라 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자료들. 자, 여기에 맞는 도수를 설정한다. 요게 여러분들 의미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수분포표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자, 150cm 안 되는 사람들, 150에부터 160, 160에 170 하는 게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막대 그래프랑 다른 거는 이게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특징을 갖다 알아주시고. 자, 막대 그래프는 각직정치지만 히스토그램은 계급으로 구분해서 다 붙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 수렴 그림. 자,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알아둘 거는 상자 수렴 그림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표들에 의하면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자 수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까 그 데이터들을 10개를 여기 찍습니다. 찍는데 이거는 구간이 될 거고요. 각각의 측정치는 여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나타나죠. 1, 4분위수, 3, 4분위수, 그 다음에 중위수나 평균 이런 것까지 이 그림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로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시해 주니까 많이 사용되겠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로렌츠 곡선은 그냥 경제학에 나오는 건데 이 정도로만 외워놓으세요. 자, 소득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츠라는 사람이 소득 금액 순으로 해서 소득과 인구 배분율, 결국은 불평등도예요. 이 정도만 알고 그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공정한 배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 밑에서 그려지더라.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배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그레소그램이라는 건데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나온다라면 요게 나올 거예요. 자, 리그레소그램 요거는 2차원 그래프 안에 XY축 그려놓고 이 안에 구간의 평균, 여기에 평균, 여기에 평균, 이 평균들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 수렴 그림보다는 못하죠. 자, 히스토그램이 조금 발전된 거예요. 평균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온다라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 담당이라면 저는 상자 수렴 그림 문제 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어요. 자,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